은수저 부럽다, 은수저 부럽다, 왜 우리 집에 없을까?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이 베스트라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막 3년 만에 1억 막 이렇게 눌러볼까? 부모님의 주머니는 열리지 않을 거란 걸 알고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줄여서 듣동라에서 경제 이야기 주로 전해드리고 있는 이현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주셔서. 저 듣동라 진짜 너무 팬인데 진짜 초창기부터 계속 봤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현 기자님이 저희 요즘사에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 피카터뷰 손님으로 오셨는데 네. 어떤 얘기를 주로 좀 들려주시려고 오셨나요? 경제 얘기, 돈 얘기라고 하면 예상되는 바이브나 예상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서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차분하게 순한 맛으로 경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 솔직한 마음이고 멋진 어른이 되려면 왜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듣동라에서 메인 코너를 이제 담당하셨던 이현 기자님이신데 원희에서 첫 편 아직도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어떤 취지로 그때 그 코너를 하셨었고 그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돈에 대해서 왜 관심 갖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냥 실제로 제가 살면서 경험하거나 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가족이더라도 누군가한테 내가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하면 사이가 좋을 땐 괜찮고 같은 꿈을 꿀 땐 괜찮은데 내가 내 길을 가려면 갈라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의 뜻에 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완전히 100%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면 그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건 경제력도 마찬가지다. 그것과 별도로 개인적으로도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요 책인데요. 네. 이 책이 Z세대를 약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이 담겨있나요? 이전까지는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이 베스트라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뭐 금수저 부럽다, 은수저 부럽다, 왜 우리 집에 없을까? 근데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 사람이 홀로서기에 성공을 하려면 그게 누군가의 돈이나 누군가의 지원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청소년이나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도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계에서 경제 이야기를 꼭 했으면 좋겠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도 내 경제력을 갖출 수 있고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보편적으로 좀 그런 마음이라서 이제는 그래도 2030을 타겟으로 한 이야기들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이 가닿지 못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청소년들 생각을 해보면 돈에 대한 태도나 돈을 다루는 방식이나 프라이빗해서 그런지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에게 배운 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좀 답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 일찍부터 기초부터 잡고 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격차를 좀 줄이면 좋겠다. 아예 이제 1020을 타겟으로 한 책을 썼죠. 경제적 독립의 출발선에서 중요한 출발선에서. 근데 사실 1020만 출발선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막 그런 것들 경험할 시기에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책일 것 같다. 저는 이제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목이 금융 프렌즈인 거예요. 이 금융 프렌즈라는 게 대체 뭔가요? 금융이라고 하거나 경제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금융도 사람 사는 얘기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든 거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너무 멀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친근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달러든 주식이든 펀드든 다 그냥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때 연락하는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이 친구들이 필요할 때 데려다가 펀드야 요즘에 네가 좀 뭘 좀 해줄래? 이런 느낌으로 평생 같이 가야 될, 꼭 알아야 될 금융 상식들, 금융 상품들을 좀 설명하고 싶다. 듣동라에서도 공개를 하셨었지만 사회생활 3년 차에 1억을 모으셨다고 들었었거든요. 사회초년생일 때의 기자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여러 친구들이 있진 않고 적금 친구, 예금 친구 정도만 있긴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해야 귀를 기울여 주시긴 하잖아요. 3년 만에 1억 막 이렇게 눌러볼까? 제 경험이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게 모으는 여건도 다르고 너무 사람마다 다른 환경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주거비도 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고
있었고 그리고 월급도 뭐 따박따박 들어오는 직장이었고 성실히 아끼고 모으기만 해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진짜요? 근데 좀 소비에 스스로 덜 눈 뜨게 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저 맛을 알아버리면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딱 친구들도 보면 비싼 화장품 쓰거나 이제 운동도 비싼 운동하고 하면 그 뒤로는 다시 백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적은 30대에 하자. 그때는 그걸 모아서 뭘 해야겠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그때는 집을 사는 것까지는 엄두를 못 냈었는데 내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독립을 할 계기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처음 목돈을 갖고 싶다는 바람이 거기서 많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 공간을 갖고 싶다? 그럼 1억을 모으고 바로 독립을 하셨어요? 아니요. 1억 모은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럼 이제 2억 모으라고. 1억의 가치가 사실 제가 1억 모았을 때랑 지금이랑 또 앞으로랑 계속 지금 물가 상승률도 이런데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 정도 규모의 돈을 모아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밖에 없을 때 난 1억도 없는데 라고 할 때랑 1억이 실제로 있는데 저기다 돈을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하면 그게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목돈을 모아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부모님 경제력이 상당하다거나 이런 집에서 자란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정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네. 부동산 임장 다니고 뭐 이런 경험을 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사회 초년생 때 오히려 기자 생활하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취재하면서 보고 하면서 금융 프렌즈들을 좀 알게 된 편인데 대신에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자립을 되게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성인이 되면 네가 쓸 돈은 네가 벌어서 쓰는 게 당연하다. 어릴 때부터 예고를 계속 하셨고 부모님의 주머니는 열리지 않을 거란 걸 알고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다 쓸 돈이 있긴 한데 자립하려면 모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모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때는 투자나 이런 개념은 없으셨던 거잖아요. 저도 주식이나 펀드나 해보긴 해봤죠. 100만 원? 이 정도 넣어놓고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저는 또 기사를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쵸. 내 돈이 들어가야지 훨씬 더 와닿는 포인트들이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주식을 처음 계좌를 개설해보니까 뉴스 같은 게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밈 같은 것도 더 생생하게 와닿고 맞아요. 대신에 내가 뭐 비트코인 30만 원 샀으니까 이걸로 내가 1000만 원 만든다 이거는 어렵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고 투자 구루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직장인으로 네, 계속 네, 살고 네.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지. 맞아요. 다른 요즘에 유튜브 나오는 사람처럼 네. 특별한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막 한 번에 왕창 벌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요즘에 좀 간과되는 게 근로소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일정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거잖아요. 경제 생활의 중요한 축이 근로소득인데 마치 금융소득만 몰빵하면 되는 거고 이게 모든 가능성인 것 같이 많이들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근로소득이 베이스죠. 그러니까 내 몸값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시드머니가 없는 사람은 투자를 그럼 아직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모으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 것 같아요. 두 개가 좀 균형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가 비상금 500만 원, 600만 원도 통장에 없다 하시면 그냥 일단 모으셔야 되는 그쵸, 거고 조금 나 몇천만 원 정도 모으는 것 같은데 하시면 경제 뉴스도 보고 경제 공부도 하고 좀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밸런스 있게 커야지 모으기 전에도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경제가 너무 먼 얘기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는 우리 사는 얘기잖아요. 하다못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밀가루 가격이 어떻게 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슈퍼에서 물건 사는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뉴스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 연결고리들을 매번 설명해주지 않긴 하죠. 결국은 뉴스나 뭐 책이나 콘텐츠에서 다루는 경제, 금융 이야기가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라서 하는 거거든요. 경제 뉴스를 진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건 너무 알겠는데 제 책도 그렇고 사실 쉽게 풀어주는 콘텐츠도 많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요때 요게 영향을 받으면 이게 튀네? 이게 튀니까 사람들 심리가 이렇게 변하네? 이게 다 사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게 축적되면 진짜 내가 실전에 들어갔을 때 나도 마음이 동요되다가도 아니야 지난번에 이러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은 진짜 빠져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판단은 오래 보고 오래 경험할수록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주식에 관심을 엄청 많이 쏟는 것 같아요. 특히나 네네. 우리 그 MZ에서 투자를 네네. 많이 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주식 관련된 콘텐츠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고 빼라 이때 넣어라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분들도 많고 있죠. 네. 그럴 때 누구를 믿어야 되나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투자를 할 때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자극적이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줄수록 눈길이 가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일수록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단정적으로 무조건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거르고 봐요, 아예.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자기가 그 판단을 하게 됐는지 그게 그냥 갖다 쓰면 좋은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 들어가요 말아요 이걸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 판단은 본인 외에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그쵸, 거예요. 그쵸. 절대 책임져 주지 않고 믿을 건 나밖에 없고 내가 뭐 나를 못 믿겠으면 준비가 안 된 걸 수도 있겠죠. 책에 저는 재밌는 얘기들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신 네.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싸이 강남 스타일 얘기가 기회비용이랑 어떤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예전에 썼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싸이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통해서 엄청 월드스타가 되고 막 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20억 뷰인가를 넘어서 되게 화제가 맞아요. 됐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0억 명이 봤다. 그럼 몇 시간이 들 엄청나지. 것인가. 그 시간을 모아서 다른 생산성 있는 일을 했다면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럼 브루스 칼리파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몇 개를 지을 만큼의 시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건물을 짓는 대신에 그걸 포기하고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봤기 때문에 이 싸이의 뮤직비디오의 기회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몇 채다. 이런 식의 비유를 한 게 되게 재밌어서 저도 가져와서 썼어요. 그 경제가 선택의 연속인 것 같거든요. 투자든 뭐든 뭐 돈을 쓰는 거든. 좋은 어른이 되기 네. 위해서도 기회비용을 잘 따져야 된다. 이런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좀 계산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나 혼자서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이걸 할까 이걸 할까 할 때 이걸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가치인지 그걸 잘 따져봐야지 선택을 잘하는 어른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무언가를 하거나 주고받을 때도 요즘 사이에 혜미님이 다른 분을 이 시간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저를 불러서 들어주기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기회비용인 거죠. 이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해 주신 거니까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기회비용을 잘 체득하고 있으면 되게 사람들이 해주는 것들도 훨씬 더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이 시간을 좀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쓴 것도 그렇고 뭐 안 쓴 것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라, 잘 모아라 라는 이야기보다는 결국은 돈을 쓰고 벌고 모든 거는 선택의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게 잘 서 있어야지 돈도 잘 쓰고 잘 모으고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하게 살려면 그게 되게 잘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책 마지막에 이제 미래의 금융 막 이렇게 파트가 있더라고요. 팬데믹 이후에도 저희가 막 많이 느꼈던 게 진짜 고정된 건 없구나. 이제 막 경제적 독립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제서야 좀 돈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뀌는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것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돈이나 경제는 사람들이 살려고 만들어낸 시스템이잖아요. 그냥 이건 내 사는 얘기야. 내가 그냥 벌고 뭐고 쓰는데 필요한 게 그냥 경제 뉴스고 경제 얘기고 금융상품인 거야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덜 어렵게 보이는 게 있어요. 장이 오를까? 내릴까? 약간 이런 애티튜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정도 톤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 구성원이고 그 사람들의 상상력이나 힘듦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게 다 만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미래가 돼도. 대중의 심리 이런 것들은 나랑 비슷할 거니까. 결국은 모든 출발점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느끼는 공포, 평범한 사람이 느끼는 욕망, 금융의 형태가 어떻게 되든 돈이 없어지고 뭐 다 비트코인을 쓰든 그 욕망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 사람은 똑같을 거니까 그 느낌을 계속 갖고 세상을 보시면 그 원리는 좀 우리가 보이지 않을까?